특히 이제 이 제3의 길, 이런, 이 노선으로 전환한 거에 대해서 봐라, 이러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걸 통해서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상당한 부분을 방어했다 하는 점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무경화 전략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반노동 정책인지 복지 제도를 좀 축소한다든지 예산 감축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부분적으로 폈습니다만 그것이 쉽게 되돌아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중반에 유럽 삼민주의가 피크를 이루었을 때 GNP, GDP에서 사회복지 비용 지출 비율이 나라마다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에 이르렀다. 즉 25%에서 30% 좀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황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후 한 10년 동안의 그 침체기를 거쳐서 무경화 전략을 통해서 2000년대로 넘어오고 오늘날 시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시점에서도 20 내지 30 여기 이제 맨 뒤에 제가 표를 붙였습니다만 거기를 보시면은 23페이지입니다. 표를 보면 2001년 통계자료인데요. UN 통계입니다. 여기 보면은 덴마크가 복지비 지출에서 비율이 29%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쭉 내려가는데 이게 20 내지 30%에 달합니다. 이 비율이. 우리나라는 6.1%.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일본도 16.9%, 또 더 안 좋아하는 미국도 13.8%. 우리나라는 굉장히 후진국이죠. 그래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라든지 제3의 길 노선을 무조건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 상황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냐. 그 아래 표는 이제 2006년 표인데요. 뭐 얘기할 거를 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에서 그런 한국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걸 잠깐 자, 제가 15쪽 각주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일정한 정도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 제3의 길을 통해서 사회복지라든지 국가개입 이런 것들이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정도다. 그래서 상당히 부분적으로밖에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과거부터 계속 주장해오던 무상교육,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무상의료 같은 것은 영국 같은 데서 대표적으로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공동결정제도, 노동자 경영참여, 그 다음에 대학 공동결정제도, 참여민주주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 와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그 골과는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복지비 비중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회민주주의가 왜 위기에 처하고 또 한계에 빠졌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성장의 한계, 고용 창출의 한계, 이것을 통해서 실업 문제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래서 이제 적극적 생산적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자유주의 정권에서부터 제3의 길 노선으로까지 이렇게 채택되어가는 이런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연 그런 문제를 진보 세력들이 성장과 복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그것은 하나 이제 유럽 사회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던진 숙제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발제문 19페이지. 자, 유럽 사임주의 경험이 제기한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뭐 이런 얘기 있는데요. 자, 우리는 유럽보다 사회민주주의 하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유럽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럽의 60, 70년대처럼 고도의 자본주의 성장을 일으켰으며 산업 고도화에 따르는 성장의 한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지속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업난 해소,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런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런 얘기고요. 한국적 특수성,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사회 개혁적인 과제들, 이런 것들을 몇 개 언급했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사회민주주의의 이제 지지 기반을 우리는 이제 노조 조직률이라든지 또 노동자들의 뭐 정치의식 발달 수준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미리 주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제 민중의 정당 수준으로 가야 되고 2차적으로는 그보다 더서 뭐 제가 얘기했습니다. 민주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정록연대 그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애초부터 이 지지 기반 이익 대변의 대상층들을 좀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경영 참가 또 참여민주주의 이거는 참여정부에서 약간 훼손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경제 사회 측면에서의 민주적 참여와 민주적 결정에 의한 운영, 교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등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참여민주주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해왔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그렇지만 노사정 코퍼레티즘 시스템으로 지향을 하면 곤란하고, 이미 이제 지금부터 노사정민, 그 다음에 전문가 이런 시스템으로 각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차원의 민주적 참여와 결정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일, 이것을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주된 과제로 가져가야 된다. 그만큼 이제 민주를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는 이제 민족적인 이슈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한국은 굉장히 특수하다.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원만하고 협력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독자 노선을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민족 자주적 입장을 가져가야 된다. 물론 이제 과도하게 종북주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북한하고 합작해서 미국 몰아내자 이런 구시대적인 생각은 이제 떨쳐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